아이를 국가가 길러라.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라. 200년 전 공교육의 기본값이 된 방침이었습니다. 순종적인 시민, 언제든 징집할 수 있는 병사를 만들기에 섬뜩할 정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종소리에 맞춰 수업이 시작되고 끝납니다. 학생들은 줄지어 앉아 같은 내용을 같은 속도로 배웁니다. 그 틀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미국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교육 성취도 평가 결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기본적인 글을 읽지 못하는 학생이 38%, 3명 중 1명이란 말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는 사이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시험 기계라고 비웃었던 나라, 아무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나라. 그 한국의 교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경이로운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글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친 겁니까? 2023년 미국 교육부가 공개한 수치는 38%였습니다. 졸업생 10명 중 4명.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잭 콜번입니다. 전 미국 교육부 산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18년간 총괄했고 현재는 글로벌 교육 컨설팅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ECD 교육자문위원으로도 일했습니다. 30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좋은 숫자도 봤고 나쁜 숫자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달랐습니다. 38%. 저는 2번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일본에서는 또 다른 실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토리 교육. 1990년대 후반 야심차게 도입한 정책이었습니다. 경쟁을 줄이고 창의성을 키우자는 발상이었죠.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국제 학업 성취도 순위는 급락했고 일본 정부는 결국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다시 펼쳤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어진 성취도 곡선. 완만하게 하강하다가 최근 들어 급격히 꺾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곡선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우리는 200년 동안 같은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프로이센에서 시작된 표준 교육. 동일한 수업, 동일한 진도, 동일한 평가. 산업화 시대를 버텨온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법론이 아니라 틀 자체가 낡아버렸습니다. 시스템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 월요일 아침 저는 교육부 자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웠습니다. 테이블을 둘러싼 12명의 전문가들 모두 같은 자료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8%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 문제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정책국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는 얇은 파일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한국 사례입니다. 저는 무심코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인공지능 교육 모델.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판에서 뭔가 의미 있는 걸 할 수 있다고는 그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첫 페이지 하단에 찍힌 숫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저는 파일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진 순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옆자리의 선임 연구원이 피식 웃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제가 알고 있는 한국 교육은 명확했습니다. 새벽까지 불 꺼지지 않는 학원가. 시험 점수를 위해 모든 것을 갈아넣는 아이들. 암기와 반복.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조. PISA 순위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위를 한 번도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험을 잘 보도록 훈련된 나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테이블 맞은편의 교육철학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훈련입니다. 아이들을 시험 기계로 만드는 시스템이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AI가 교육을 한다고요? 미국 교원연합 측 자문위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위험합니다. 비윤리적이에요. 교육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아이를 가르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짧았지만 확신에 찬 박수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PISA 데이터입니다. 3년 연속 동일한 패턴입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금방이었습니다. 특이 케이스입니다. 누군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문화적 특수성이에요. 시스템적 의미는 없습니다. 저도 결국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특이 케이스였습니다. 문화적으로 극단적인 교육열이 만들어낸 일시적 성과. 시스템적 의미는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회의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핀란드 모델, 싱가포르 방식, 북유럽 복지 교육. 익숙한 이름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어딘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 이름들은 이미 수십 번 논의된 것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인공지능 교육 모델. 덮어둔 채로 가방에 넣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다시 펼쳤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끝까지 읽어야 직성이 풀리는 습관. 3페이지쯤이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AI 학습 오답 예측 정확도 90% 이상. 저는 멈췄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소리내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90%. 학생이 다음에 어디서 틀릴지를 미리 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교육 데이터 분석을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런 수치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자는 겁니까? 저는 파일을 덮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OECD 최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수학 성취도 순위 1위에서 2위 사이. 저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순위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학을 잘한다는 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분포였습니다. OECD 평균 상위권 비율은 11%였습니다. 한국은 23%, 2배가 넘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23%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이건 평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상위권이 전체 학생의 4명 중 1명. 이게 단순한 교육열로 만들어지는 숫자입니까? 저는 25년 동안 각국 데이터를 분석해왔습니다. 이런 분포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OECD 데이터팀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이 수치 반복 검증된 겁니까? 네.
3년 연속 동일한 패턴입니다. 통계 오류 가능성은요? 없습니다. 표본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순위가 아니라 구조가 다르다는 것. 이건 아이들을 시험에 맞춰 훈련시키는 것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챕터에서 멈췄습니다. 학습 행동 데이터, 오답 패턴 추적, 예측 알고리즘.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의 일부 교육 플랫폼은 학생이 문제를 푸는 동안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머뭇거렸는지, 어떤 선택지를 먼저 봤는지, 풀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다음에 어디서 틀릴지를 미리 계산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데이터 시스템이다. 25년 동안 저는 교육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교육의 개념 자체를 비틀어 놓는 무언가였습니다. 나는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더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육 플랫폼 리드. 저는 자료를 넘기며 대충 훑었습니다. 학습 앱이야 미국에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칸아카데미, 듀오링고, 각종 에듀테크 서비스들.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동 방식이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앱은 문제를 풀면 정답과 오답을 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문제를 푸는 동안 시스템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몇 문제만 풀어도 사고방식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지를 먼저 봤는지, 어디서 속도가 느려졌는지, 어떤 유형의 오답을 반복하는지, 이 데이터들이 쌓이면 시스템은 이 학생이 왜 틀리는지를 파악합니다.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틀리는지를.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담당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면 가능합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예측 정확도가 90%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수치입니까? 반복 검증된 수치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학생보다 먼저 답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틀릴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틀릴 이유를 안다. 이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의 사고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그 구조에 맞는 학습 경로를 역설계하는 것. 선생님이 30년 경력으로 해온 일을 알고리즘이 몇 문제 만에 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개인 맞춤 학습 경로, 실시간 취약점 분석, 최단 경로 설계, 태블릿 화면 캡처 이미지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같은 학년 같은 단원을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화면이 전부 달랐습니다. 한 아이는 기초 개념부터 다시 쌓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이미 심화 문제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같은 교실, 같은 시간, 다른 교육이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교육 이론을 연구해왔습니다. 비고츠키, 블룸, 가드너.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개인화 학습의 중요성을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교사 한 명이 학생 30명을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두려움에 가까운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믿어온 교육의 틀. 인간 교사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신념. 데이터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확신. 그것들이 이 자료 앞에서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단순히 놀랍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 교사도 교실도 커리큘럼도 25년 동안 제가 분석해온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다는 것이,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 새 자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날 밤 연구팀이 추가로 보내온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펼쳤습니다. 탄자니아, 아프리카 동부의 작은 마을. 저는 자료를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에누마 프로젝트. 한국 스타트업이 진행한 실험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교사가 없는 오지 마을 아이들에게 태블릿만 쥐어줬습니다. 학교도 없었습니다. 칠판도 없었습니다. 수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5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이건 실험이겠죠? 저는 자료를 가져온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결과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5개월 후 측정 결과. 읽기, 쓰기, 기초 산수. 전 항목 향상. 교사 없이, 학교 없이, 누군가 가르쳐준 사람 없이. 교사 없이 교육이 가능하다고요? 이미 증명됐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같은 숫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배웠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태블릿 안의 알고리즘이 아이의 수준을 읽고 다음 단계를 제시하고 틀리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안내했습니다. 아이는 그걸 따라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렸습니다. 흙바닥, 나무 그늘,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는 아이들, 조용한 집중, 선생님도 없고 교실도 없고 교과서도 없는데 배우고 있는 아이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믿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좋은 교사가 좋은 학생을 만든다. 관계와 신뢰가 학습의 근본이다. 이건 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교육학 전체의 전제였습니다. 수백 년간 쌓아온 이론의 토대였습니다. 그 토대가 지금 아프리카 오지의 데이터 하나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불완전했다. 우리가 인간 교사 중심의 교육을 고집해온 건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던 겁니까? 우리가 표준화 교육을 유지해온 건 그게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개인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던 겁니까? 한국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사가 없어도 배울 수 있다는 것, 알고리즘이 아이 한 명 한 명의 사고방식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교육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전국 초중고 전면 도입,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에서 AI 교육 시스템을 공교육에 집어넣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중학교 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30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서 있었지만 아이들은 저마다 태블릿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화면이 전부 달랐습니다. 같은 교실, 같은 시간, 같은 선생님. 그런데 30명이 30개의 다른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기초 개념을 다시 다지고 있었고 옆자리 아이는 심화 응용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단계의 내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사이를 걷다가 그 자리에 그냥 써버렸습니다.
25년 동안 전 세계 교실을 돌아다녔습니다. 핀란드도 가봤고 싱가포르도 가봤고 일본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실은 처음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담당 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국가가 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교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반응이라는 듯이 네.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교사 대시보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30명의 학습 현황이 한 화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막혀 있는지, 누가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 누가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칠판 앞에 서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읽고 개입 시점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교사가 말했습니다. 표준이 될 겁니다. 저는 교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그 주 안에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교육부가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도 협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교육 전문가들이 앞다퉈 한국을 찾았습니다. 저처럼 워싱턴에서 한국을 비웃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저는 그 교실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논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지는 동안 한국은 교실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났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경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격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각자의 화면을 들여다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우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 당연함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 나라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교실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25년 경력에 처음으로. 그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워싱턴 교육정책 포럼. 2달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한국을 비웃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찍어온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30명의 학생이 30개의 다른 화면을 보고 있는 교실. 교사 대시보드. 실시간 학습 데이터. 정적이 흘렀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교육철학 교수가 보였습니다. 2달 전 이 자리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그때 그는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그는 화면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 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책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물꼬를 텄습니다. 옆자리 연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봤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데이터가 맞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25년이 걸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교실 사진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30명이 30개의 다른 화면을 보고 있는 장면. 2달 전 제가 처음 이 사진을 봤을 때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특이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국이 먼저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로비에서 교원연합 자문위원을 만났습니다. AI 교육이 비윤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콜번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서울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놓쳤을까? 데이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PISA 순위도 학습 플랫폼 성과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기 싫었던 겁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시험 기계, 암기 교육. 그 딱지를 붙이는 순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편견이 데이터를 가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감은 것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이 부끄러웠습니다. 숫자를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저도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이 그날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 있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교육 기업들은 뒤늦게 비슷한 알고리즘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국가 단위로 실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추격자가 된 건 우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된 논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쓴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교육의 미래는 여전히 인간 교사에게 있다.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를 혼자 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데이터를 보고 교실을 보고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머릿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한국인 연구원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이번 방문 내내 저를 안내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교육에 집착합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소를 팔았습니다. 아버지 대학 보내려고요. 그는 담담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때는 공부 말고는 살 길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남은 건 사람뿐이었습니다. 공부만이 가난을 벗어나는 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팔고 땅을 팔고 부모 세대 전체가 자식 하나의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배고픈 서름을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독한 교육열이 7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거치며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인공지능 시대를 만났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줄어드는 아이 그 한 명 한 명을 반드시 엘리트로 만들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국가가 움직였습니다. 기업이 정밀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언제나 그랬듯 자식 앞에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 합심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지독하고 정밀한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독한 교육열이 미래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스템은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미국의 공교육, 방향을 잃은 유럽의 교육정책, 교사가 없는 아프리카의 오지마을. 그 모든 곳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공교육을 되살리는 핵심 동력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위대한 지적 자본이야말로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찬란한 유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콜번 씨의 눈을 통해 보니 어떠셨나요? 우리가 숨쉬듯 살아온 이 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가끔은 밖에서 바라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느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